강사님이신 정문식 집사님은 주일학교 교사의 중요성을 알아서 20년 동안 지금 이 주일학교를 하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오늘 강사님께서는 자녀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강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그 뜻깊은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영광스럽습니다. 최근 들어서 제가 그 어머니들 기도회 하는데 좀 인기가 있는 모양입니다. 뭐 유명한 가수들처럼 노래를 잘한 것도 아닌데 그것은 앞에 그 소개하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한 21년 동안 교회에서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을 섬겼습니다. 한 15년간은 제가 초등학교 4학년들을 맡아서 아이들과 함께 지냈고요. 한 지금 7년째 그 고3 아이들을 맡아서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고3 아이들 한 저희 반이 33명, 33명 맡아서 지금 아이들을 고민을 상담하는 게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지내고 있는데 지나간 동안에 그 아이들의 힘들어하고 어려웠던 것들을 나름대로 좀 해결을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 많은 부분을 해결하지 못했고 그 나머지 부분들은 저한테 맡겨진 1년을 떠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연속적으로 아이들을 잘 양육을 해서 훌륭한 청년들이 돼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도 그 자녀를 집에서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둘 키웠습니다. 딸 하나, 아들 하나 해서 지금은 이제 24살, 22살 됐는데 그 아이들을 키워왔던 것, 또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쳐 왔던 것, 그 다음에 또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 처음 하고 좀 어려웠던 시절 지내면서 생각했던 것들, 아이들의 생각이죠. 그 생각을 오늘 그 어머니들께 좀 같이 나누고자 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는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지금 안수 집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뭐 한 4년 전에 그 장로고시를 봤는데 저는 뭐 이렇게 천성적으로 공부를 잘 못했나 봅니다. 그래서 뭐 물론 장로고시가 어렵기는 한데 너무 좀 가볍게 봤다가 장로고시에 그냥 보기 좋게 낙방을 했습니다. 저희 당회장님, 원로 목사님 뭐 다 오셔서 정집사야 당연히 되겠지 했었는데 아주 보기 좋게 낙방을 해서 그 후유증으로 지금 4년째 장로고시를 볼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에 나갔던 것은 초등학교 2학년이나 9살 때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희 가족들은 아무도 교회에 나가지 않았었고요. 어머니는 집에서 무당 불러서 굿도 하시고 또 점쟁이를 자주 찾아가셨습니다. 그런 생활을 보내고 있다가 아버지께서 술을 너무 좋아하셔서 술에 많이 취해 계시는 날이 많았고 극기야는 뭐 술 때문에 41살 만으로 한번 40세 때 술을 너무 많이 드셔서 간경화로 이렇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일찍 아버지가 돌아가셨고요. 어머니께서 늘 절에나 이렇게 그런 데를 전전하다가 어느 날 무당이 교회 나가라고 전도를 했어요. 예. 정말로 우리 하나님은 오묘하신 분이라는 걸 제가 어머니하고 같이 무당집에 점치러 갔다가 늘 자주 갔던 데인데 그날따라 무당이 여기 뭐하러 왔냐고 어머니를 떠밀고 당장 나가라고 하더니 쫓겨나오는 저희들에게 교회나 나가라고 전도를 했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머니하고 동네 돌아와서 금방 있었던 이야기를 주변에 이제 아주머니들께 말씀을 드렸더니 그 무당이 용하니까 용한 무당이 시키는 대로 교회 나가는 게 좋겠다고 해서 그래서 교회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가서 그때까지 맛보지 못했던 사랑을 주일학교 선생님들한테 느꼈습니다. 학교에서도 어디에서도 그렇게 사랑을 못 받았는데 처음 간 날을 저는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한 40년 전의 일인데 교회 처음 간 날 선생님이 뛰어와서 무릎을 꿇고 제가 키가 작으니까 어린애니까 볼에 입을 맞추며
너희처럼 이렇게 멋있게 생긴 아이들은 세상에서 처음 본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아주 마음이 굉장히 따뜻해지고 뭔가 마음속에서 아주 그냥 이렇게 그 솟아오르는 그런 기분을 느꼈습니다. 어린 나이에. 또 한편으로 교만한 생각이 들어서 드디어 나를 알아보는 사람을 만났다 이렇게 할 정도로 그 당시만 해도 교회 나가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사실은 별로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딱 한 가지, 교회 가면 나를 예뻐해 주는 선생님 만나는 것. 토요일 밤만 되면 빨리 내일이 왔으면 좋겠다 해서 어른들보다 더 먼저 교회 갔습니다. 어머니보다 더 먼저 교회 가서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었고 또 선생님 오시면 저를 예뻐해 주시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늘 교회 마당에서 놀곤 했었습니다.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어머니가 저와 제 동생, 남동생인데 둘을 데리고 서울로 올라오셨습니다. 서울에 왔는데 집안이 어려웠기 때문에 어머니께서는 저희를 남겨둔 채 어느 한 부잣집에 가서 그때는 식모살이라고 그랬죠. 식모를 했죠. 지금 뭐 파출부라고도 하기도 하고 도움이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어머니는 그 집에 사셨어요. 밥도 해주시고 거기서 빨래도 하시고 집안일 하시다 토요일이 되면 집에 오셨습니다. 지금도 생각나는 게 가끔 어머니 치마 속에서 그 부잣집에서 먹던 반찬들을 안 드시고 비닐봉지에 조금씩 싸서 치마 속 주머니에다 몰래 넣어서 가져오셨어요. 저희들이 밥 먹을 때 밥상에 꺼내놓고 그걸 먹으라고 할 때 이제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그런 어머니에게 막 화를 냈습니다. 왜 이런 거 가져오냐고, 남이 먹던 거 가져오지 말라고, 이런 거 안 먹어도 우리는 다 잘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어머니는 치마 속에서 그냥 막 땀에 젖어서 눅눅해진 김 몇 장, 그 반찬 몇 가지를 내놓고 우시면서 이거라도 먹고 너희들이 빨리 커서 성공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늘 어머니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어요. 새벽에 조용할 때 뭐 드런드런 소리가 나서 이렇게 쳐다보면 어머니 혼자 무릎 꿇고 기도하시곤 했었습니다. 그런 기도가 오늘날 저와 또 동생 어렵지 않게 하시고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는 그런 힘을 주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6학년 겨울방학 때 제가 13살 때 이제 처음 태어나서 직장을 다니게 됩니다. 집이 너무 이제 어려우니까 어머니도 그렇게 나가서 돈 버시고 하니까 제가 청계천에 있는 아세아 상가라는 전자상가에 가서 겨울방학 때 취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는데 공장에 한 10여 명 되는 형들이 상당히 좀 짓궂게 굴었습니다. 저한테 일을 가르쳐줘도 꼬마가 잘 못 알아들으니까 자꾸 얻어맞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공장 밖에 나가서 쪼그리고 앉아서 울다가 또 이내 또 들어와서 형들에게 아양을 부리며 일을 배우던 시절이었습니다. 지금부터 딱 한 10년 전쯤에 된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가 그 MBC 성공시대라는 프로에 한 10년 전에 그 방영이 한번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공장에서 어렸을 때 일하던 것. 또 한 5, 6년 전에 SBS의 신화라는 미니 시리즈를 16부작으로 2달간 방영할 때 제 이야기 책을 이렇게 드라마로 만들어서 김종학 PD가 했던 그 드라마에서도 첫 장면이 이제 청계천에서 일 배우면서 얻어맞고 우는 것부터 시작됐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하다가 중학교를 들어갔는데 중학교에 들어가서도 역시 그냥 공부만 이렇게 그냥 한 가지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나이는 어렸지만. 그래서 저는 신문 배달했습니다. 그 당시에 동아일보가 석간일 때 학교 끝나면 보급소에 가서 신문 배달을 하고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제가 이제 사업을 하게 됩니다. 14살 때 사업을 합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사업을 했는데
엄청나게 큰 돈을 벌게 됩니다. 태어나서 처음 하는 사업인데 어떻게 사업을 했냐면 아침에 등교를 하는데 교문 앞에서 교육부 선생님하고 교육부원들이 쫙 서 있더니 아이들이 들어오면 까만 교복에 빵빵머리가 뭐 길어봐야 얼마나 길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아이들의 두발 검사를 하시는데 이렇게 머리를 잡아보십니다. 손으로. 그래서 머리가 조금 길다고 생각하면 머리를 깎는 바리캉이라는 기계로 이 앞부분부터 이렇게 정수리까지 고속도로를 내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렇게 머리가 밀린 아이들은 아주 기분이 상해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 갈 때까지. 그래서 그걸 보는 순간 제 마음속에 갑자기 저거다. 학교에다 무어가 이발소를 차리면 돈을 많이 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문 배달해서 모아놓은 돈으로 이제 이발기계를 사서 제가 다니던 학교가 마포에 있는 동도중학교라는 학교였는데 쓰레기장 옆에다가 이제 이발소를 개업했습니다. 원래 이발사가 되려면은 학원에 가서 이 기술을 배워야 되는데 저는 뭐 학원 다닐 돈도 없었고 또 시간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아이들에게 오늘부터 머리를 무료로 깎아주겠다고 했습니다. 14살 먹은 개구장이들이 공짜라는 말에 자기 머리를 저한테 갖다 맡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의 머리를 실험용으로 이렇게 써서 머리 깎는 연습을 했습니다. 처음에 며칠 깎은 아이들의 머리는 깎는 머리보다 잡아 뽑는 머리가 더 많았고요. 또 깎아놔도 끝날 때쯤 되면 보면 좀 쥐가 뜯어먹은 것처럼 들쑥날쑥하게 깎아놨는데 그래도 그 개구장이들은 공짜라는 말에 좋아했습니다. 한 3일 그렇게 깎고 나니까 머리를 깎는 기술을 조금 익힐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돈을 받습니다. 돈을 받는데 며칠 가지 않아서 제가 내 사업은 성공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한 20명씩 줄을 섰습니다. 방과후에. 물론 점심시간에도 줄을 서고 쉬는 시간에도 줄을 섰는데 너무 많이 줄을 서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아이들이 기다리다가 지치면 그냥 집으로 가버리면 동네 이발소로 가버리면 돈을 못 버니까 아이들에게 연습장을 찢어서 번호표를 나눠줬습니다. 은행에 가면 순번기처럼요. 그래서 번호표 나눠주고 5번까지 기다리고 나머지는 운동장에 가서 놀다가 자기 순서쯤 오면 번호대로 깎아줄게 해서 아이들을 집으로 못 가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발을 해서 아주 큰 돈을 벌었고요. 그 당시 제 별명이 학생 재벌이었습니다. 저는 저희 담임 선생님 이 봉투를 보게 됐었는데 선생님 봉급보다 제가 한 달에 버는 돈이 더 많았습니다. 그게 14살 때 일입니다. 신기하게도 아이들은 매일 줄을 섰습니다. 1, 2, 3학년들이. 왜 그런 일이 있었냐 하면 동네 이발소에서 아이들 빡빡머리 깎는데 200원씩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가게세를 안 내도 되고 종업원도 없고 또 수돗물도 공짜입니다. 학교 세면장에 가서 아이들이 자기 손으로 그냥 머리를 감고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깎기만 하면 아이들이 다 감고 그러고 갔기 때문에 한 명 깎을 때 50원만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머리 깎을 때가 돼서 오는 아이들보다 머리가 짧은 아이들이 70%였습니다. 하도 이상해서 물어봤습니다. 너희들 머리는 앞으로 2, 3주 있다 깎아도 되는데 왜 벌써 깎으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아이들이 그것도 모르냐면서 오늘 아침에 머리 깎는다고 엄마에게 200원 받았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그 짧은 아이들이 왜 자꾸 앞을 다퉈서 머리를 깎으려고 하는지. 아이들이 용돈만 궁하면 엄마한테 머리 깎는다고 200원 받아서 저한테 50원 주고 머리 깎고 집에 가면 150원이나 큰 돈이 생기기 때문에 앞을 다퉈서 머리를 깎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다니던 중학교는 서울시 두발 모범학교가 되기도 했었고요. 선생님들도 굉장히 좋아하셨죠. 그렇게 중학교를 다니고 나서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께서 남의 집살이를 하시다가 제가 돈을 많이 벌어와서 어머니가 이제 그 생활은 그만두시고 가까운 공장에 나가서 일을 하면서
함께 살게 되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년이면 또 한 살 아래인 동생이 또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제가 고등학교를 가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중학교 아이들은 빡빡머리를 깎고도 좋아했는데 고등학교 가서 이발소를 차리면 학생들이 안 깎을 것 같았어요. 고등학생들은 그 짧은 머리도 자꾸 물을 발라서 넘기려고 하고 또 교복도 뭐 통이 조금 더 큰 나팔바지가 유행할 때고 아주 멋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때라서 빡빡머리는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발소를 하면서 아이들이 오지 않는 방학 때 동네 공장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매번 방학 때마다 사출 공장, 프레스 공장, 전자회사 이런 데를 전전하면서 일을 했기 때문에 공장에 취직을 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아이들 진학지도 하시다가 제가 고등학교를 안 가겠다고 하니까 아이 맘만 듣고 고등학교를 안 보낼 수는 없다며 어머니를 모시고 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아무 말도 안 하고 선생님이 오라고 한다고 그랬더니 이제 학교에 오셔서 선생님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뭐 교무실이 아주 떠나가도록 대성통곡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애미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고등학교를 안 가겠다고 하느냐면서 안 된다며 무조건 고등학교는 가야 된답니다. 내 뼈가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너희들 고등학교까지는 가르칠 거니까 무조건 가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부모님들의 생각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계속 내년에 동생도 고등학교를 갔는데 어떻게 엄마가 공장 다녀서 우리들을 가르치냐고 나는 이미 공장을 많이 다녀봐서 괜찮다고 몇 번 이야기를 했지만 어머니는 계속 우셨습니다. 이야기를 들으시던 선생님께서 혀를 차시면서 저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셨는데 어머니가 저렇게 완고하게 이야기하시니 좀 힘들긴 하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직장에 취직해서 회사를 다니고 야간에 고등학교를 가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그 길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신당동에 있는 한양공고라는 학교에 야간에 전작과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이제 직장에 다닙니다. 좀 좋은 직장 찾아서 간 곳이 마포경찰서의 사환이었습니다. 거기서 잠을 자면서 경찰 아저씨 밥도 해드리고 빨래도 하고 설거지 연탄불 갈고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한겨울에 손등이 다 갈라지고 터져서 어머니들 손처럼 변해갔고요. 학교에 가면 공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번 졸기만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성공시대의 첫 장면이 제가 다니던 학교의 3년 동안의 성적표였습니다. 그 변창립 씨가 오프닝 멘트로 한 말이 성공한 사람의 성적은 얼마나 될까요? 했는데 그 당시에 저희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였는데 아이들에게 그동안 한 달 동안의 방송국에서 와서 취재하고 이런 거를 오늘 방영하니까 보자고 아내와 네 사람이 TV 앞에 앉았습니다. 시작을 하더니 첫 장면이 학교가 나오고 3년 동안의 성적이 아주 주먹만하게 클로즈업 돼서 전국에 방영이 됐습니다. 61명 중에 57등입니다. 3년 동안. 아이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아이들의 친구들에게 다 이야기했는데 아빠가 이렇게 공부 못한 줄 몰랐다고 내일 창피해서 학교를 어떻게 가냐고 그래서 그래도 아빠 뒤에 몇 명 있지 않냐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그 뒤에 있는 서너 명의 학생들은 우리 학교 축구부 형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형들 빼고 시험 봐서 꼴찌는 아마 제가 3년 동안 했던 것 같습니다. 공부에 사실 저는 취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공부를 좋아하는 것보다 만화책을 더 좋아했고 또 우리나라에서 성공한 CEO들의 책을 40명에 대한 책을 외울도록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부를 하지 않고 성공하겠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데 저는 생각이 그리했습니다. 또 저희 어머니는 그런 저에게 공부를 하라고 강요하신 적이 정말로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저는 안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야간학교 2년을 다니고 3학년 1학기 때부터 저는 취업생으로 학교를 가지 않아도 돼서 그 야간학교도 2년밖에 다니지 않았습니다. 3년째는 그냥 늘 꼴찌했으니까 그 꼴찌 성적 그대로 그냥 학교에서 가져다 준 거였고요. 그렇게 해서 간신히 야간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대신 야간 학교를 다니면서 공장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마음속에 책에 읽었던 대로 또 만화책에서 봤던 대로 훌륭한 사장이 되고 싶은 꿈을 계속 꾸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이 꿈꿨던 것처럼 전혀 엉뚱한 꿈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공부도 하지 않고 집도 가난한데 성공을 하겠느냐고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마음속에 꼭 성공할 수 있다고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다가 공장에서 어느 날 형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한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자기가 군대 가서 돈을 많이 벌었답니다.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공수부대를 갔답니다. 어떻게 돈을 벌었냐고 했더니 낙하산을 한 번 탈 때마다 10,000원씩 벌었답니다. 그래서 저는 공수부대에 그 말만 믿고 지원을 했습니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시험을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 필기시험에 당당히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체검사였습니다. 일반 보병부대에도 군회를 가려면 몸무게가 50kg가 넘어야 되는데 저는 그 당시 하루 2끼 먹는 날이 거의 다였기 때문에 또 밥을 잘 먹을 수 없어서 몸무게가 50kg가 채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신체검사 하는 날 당일날 아침에 어머니에게 이제 오늘따라 이상하게 배가 고프다면서 밥을 더 달라고 그래서 2그릇을 먹고 통합병원 매점에 가서 빵 2개와 사이다 1병을 억지로 먹었습니다. 몸무게를 어떻게든지 50kg를 맞춰보려고 했는데 키를 재고 체중계에 올라가니까 몸무게가 또 미달이 됐습니다. 군의관이 불합격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체중계에서 얼른 내려와서 군의관 팔목을 잡고 사정을 했습니다. 나는 꼭 군대 가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번 한 번만 봐주시면 제가 군대 가서 훈련받는 6개월 동안에 50kg 이상 찔 자신이 있다고 어거지를 썼습니다. 그랬더니 군의관이 저를 아주 무섭게 째려보시면서 별 미친놈을 다 봤네 그러시더니 무슨 사연이 있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몸무게를 50kg로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에서 이제 병역 비리로 군대를 가게 됩니다. 막상 군대를 가보니까 쉽지 않았습니다. 건강한 청년들도 육군 보병훈련이 힘들다고 하는데 특수훈련을 받는 특전사의 군인으로 엄청나게 힘든 훈련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훈련을 받을 때마다 매번 낙오를 했습니다. 그래서 3차례에 걸쳐서 교관들에게 불려가서 태교를 할 것을 권면받았습니다. 당신은 체격이 안 돼서 우리같이 특수부대 근무 못하니까 보병부대를 가든지 아니면 다음에 다시 건강해져서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저는 사정을 했습니다. 이번 한 번만 봐주시면 정말 잘할 수 있다고 했는데 매번 약속을 어겼지만 그렇게 해서 정말 엉금엉금 기어다니고 동기들의 도움으로 간신히 훈련을 마치고 하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전사의 특수부대에서 5년간 근무했었는데 그 후 근무하는 동안에는 정말 훌륭한 군인이 돼 있었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집에서 하루 2끼 먹었는데 부대에서는 하루 3끼를 그것도 정확한 시간까지 맞춰서 밥을 먹게 해주셨고 어떤 군인들은 군대에서 주는 밥이 맛이 없다고 이야기했지만 저는 저희 집에서 먹는 밥보다 부대에서 주는 반찬이 훨씬 더 맛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먹고 뛰고 훈련받고 먹고 뛰고 했더니 6개월 만에 체중이 거의 60kg 가까이
불어났고 아주 튼튼한 군인으로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무하는 동안에 아주 저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렇게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었던 게 굉장히 힘든 훈련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또 많은 사고 속에서 많은 군인들이 다치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제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는 다 올바른 길로 또 안전한 길로 그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부대에서 또 그 당시만 해도 특수부대 군기가 세서 선배들에게 많은 뭐 맞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교회 다니시는 선배가 저녁 때만 되면 절 데리고 교회 갔습니다. 그래서 교회 일을 하는 겁니다. 주일학교 교사 준비도 하고 성가대 준비도 하고 이렇게 했더니 끝나고 내무반에 돌아와 보면 동기들은 전부 다 선배들에게 벌써 아주 된통당해서 얼굴이 푸르랗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좀 그 신입 시절에 좀 안전하게 그렇게 보호를 받았고 교회에 열심히 나가서 봉사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그 훌륭한 군인이었다는 것은 근무하는 5년 동안에 매번 국군의 날이 되면 제가 부대 대표로 나가서 매년마다 상을 받아서 휴가를 가는 게 그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훌륭한 군인이었던 게 위에 선배들도 있었지만 제가 대대병력을 가리키는 폭파 또 교관이 돼서 여러 가지 폭약을 만들고 실험을 했었는데 뭐 지금 서해바다에서도 UDT도 나오고 특전사 군인들도 나오지만 그런 특수부대에서 폭약을 만드는 일들을 했었는데 많은 사고가 나서 다른 부대에서 교관들이 다치기도 하고 뭐 이랬었는데 저희는 부대원들이 단 한 명도 제가 재임하는 동안에 다치지 않고 또 매년 측정할 때마다 1등을 하는 그런 부대로 아주 이름을 날리다 전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역할 때도 뭐 그렇게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사회 나와서 성공하는 게 꿈이었고 13살 때 전자회사 사장이 되는 게 꿈이었기 때문에 그 꿈을 이루려면 부대에서 나와야 됐습니다. 물론 부대에서는 계속 부대에 남아 있어 달라고 했지만 저는 부대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회생활을 하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전역에서 직장에 취직해서 돈을 벌면 언제 결혼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한 10년 정도 이렇게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았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홀로 되신 지가 오래되셨고 저희 형제만 바라보고 사셨는데 10년을 기다리게 하기에는 너무 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결혼식을 한다면 올 사람들이 꼽아보니까 한 10명밖에 되질 않았습니다. 친척들도 저희들이 너무 어렵게 살아서 왕래가 없었습니다. 기껏해야 교회 구역 식구 몇 분 또 고등부 때 만났던 친구들 이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민하다가 전역 지원서를 내고 전역 날짜가 다가오는데 어느 날 새벽에 결혼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선배 소개로 소개받은 여자친구 집에 가서 만난 지 1년 만에 결혼하겠다고 이야기했더니 굉장히 황당하게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것도 부대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 무계획하게 군에서 나오겠다는데 향후 계획도 없다는데 어떻게 결혼을 하냐고 그랬는데 무조건 결혼하게 해달라고 며칠을 가서 사정을 해서 간신히 승낙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부대에서 결혼을 하면 군인들이라도 많이 와서 축하해 주지 않을까. 정말 그 이유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부대에 있는 이제 콘센트 막사에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부대장님이 저를 굉장히 총애하셨는데 장군님이라 하더라도 저는 교회 나갔기 때문에 목사님이 주례를 서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분들은 제 생각에 다 반대를 했지만 제가 결혼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막 군목으로 오신 목사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제 30살, 29살 되신 목사님이 주례를 한 번도 안 서보셨다고 해서 굉장히 난감해 하셨습니다. 얼른 승낙을 못 하셨습니다. 오신 지도 얼마 안 됐고
줄에 한 번도 안 서봤는데 어떻게 하죠? 그래서 그래도 목사님이 서주셔야죠 했더니 한 번은 해보시겠다고 했는데 결혼식 날 목사님은 신랑 신부보다 훨씬 더 부들부들 떠시고 땀을 비 오듯이 쏟으셨습니다. 하신 말씀을 또 하시고 또 하시고 너무 저는 감사했습니다. 제가 생각한 대로 사회에서 결혼하면 10여 명밖에 올 사람이 없었는데 부대에서 하니까 온갖 부대의 동기, 선배, 후배들이 부대 교회를 가득 메웠습니다. 한 가지 좀 더 우스꽝스러웠던 것은 교회를 가득 채운 300여 명의 군인들의 복장이 빨간 추리닝이었습니다. 토요일 날 오후에 결혼식을 한다니까 부대에서 축구샵 하다 말고 축구공까지 끼고 교회에 와서 제 결혼식을 축하해 줬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감사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전역을 합니다. 전역을 하고 나왔는데 취직이 되질 않았습니다. 이력서를 몇 통씩 써가지고 다녔는데 취직이 되지 않았습니다. 평상시에 부대에 있을 때 찾아가 본 제가 다니던 회사 선배들은 너 하나 취직 못 시켜주겠냐면서 나오라고 그래놓고 막상 나오니까 한 번 가고 두 번 가면 요새 경기가 어려워서 사람을 얼마 전에 뽑아버려서 또 저를 피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다 생각을 해서 한 2달 가까이 실업자 생활을 했습니다. 결혼도 막 했고 전역도 했고 그러는데 어쩔 수 없이 이력서 가지고 오전 내내 돌아다니다 서대문공원 사직공원에 누워서 하늘만 쳐다보다 남들 퇴근하는 저녁에 이렇게 돌아오는 어떻게 보면 노숙자처럼 그렇게 지내는 시간이 2달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저는 아주 작은 전자회사에 공무원으로 취직을 했습니다. 부대에 있을 때 봉급을 한 40만 원 정도 받았는데 그 생산직 공무원으로는 16만 원밖에 안 준다고 했습니다. 결혼도 했고 어머니도 모시고 살아야 되고 또 조금 있으면 아이도 태어나는데 돈을 보는 건 아니었고 제 꿈을 보고 저는 그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남들 퇴근할 때 남아서 일을 하고 앞으로 3년 후에는 내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얼마 지나서 첫 아이를 딸을 낳습니다. 그리고 또 1년이 지나니까 둘째가 생겨서 이렇게 아내가 배가 불렀습니다. 주변의 아주머니들이 지질이 집도 가난한데 자꾸 애만 나면 어떡하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감사하게 병원에 가서 이렇게 기다리면서 평상시에 잘 하지 않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첫애는 딸을 주셨으니까 둘째는 아들을 주시면 아들, 딸, 아들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해주신다면 지금처럼 주일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모습으로라도 봉사하고 또 헌신, 충성하는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짧게 기도를 했는데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약속을 한 것은 꼭 지켜야 된다고 평상시에 그렇게 주일학교 선생님에게 배웠기 때문에 이제 어떤 모습으로 봉사를 할까 충성을 할까 이러다가 선생님들께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서 주일학교 교사가 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89년 1월 달부터 교사를 한 일에 한 번도 쉬지 않고 지금까지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직장을 다니는데 애로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매년 여름 방학에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이 되면 교회 가서 아이들을 돌봐야 되는데 회사의 사장님이 교회를 안 나가시는 분이라 휴가를 내주시지를 않았습니다.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면서 못 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매번 저는 아침에 잠깐 가서 아이들에게 다른 반 선생님께 맡기고 얼굴만 보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2년을 지내다 3년이 다가올 때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성경학교에 준비하는데 충실하기로 했습니다. 아내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이 볼 때는 어이가 없다고 했습니다.
아니 교회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냐고. 또 그 회사에서는 사장님이 부장님보다 계장인 저를 더 총애를 하셨고 봉급을 따로 봉투를 하나씩 더 주실 정도로 저를 굉장히 믿으셨는데 제가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께서 굉장히 화가 나셨고 그랬지만 저는 주일학교를 열심히 하고 어차피 3년이 되면 그만둬야 되기 때문에 제 사업을 하려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학교를 잘 끝내고 실업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제가 살아오는 동안에 17년간을 반지하 방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하가 있으면 창문만 지상으로 나와 있는 집에 17년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반지하 살림하는 방에 기계 2개를 전 재산 50만 원을 털어서 이제 신림동 지하방에 이제 기계를 사다 놓고 거기서 간의 수공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상호가 이래전자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일을 열심히 했는데 일은 잘 되질 않았습니다. 교회 나가서 열심히 교사도 했지만 잘 되질 않았습니다. 봉사를 열심히 하면 분명히 잘 된다고 그랬는데 잘 되질 않았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저녁이면 이제 막 걷고 기는 아이들 무릎, 팔꿈치, 발바닥에는 얇은 구리선들이 박혀서 아이들이 아프다고 울면 아내와 저는 쪽집게로 그걸 빼주는 일이 하루 일과를 마치는 일이었는데 그렇게 비참하게 어렵게 살았는데 회사는 잘 되질 않았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전 단 한 번도 주일학교 교사를 빠진 적도 없고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왜 안 됩니까? 그런데 답이 없으셨어요. 아무 답이 없으셨습니다. 열심히 교사를 하다가 빚을 많이 졌습니다. 한 1억 정도 제가 돈을 그 지하에 살면서 1억이면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당시에 제가 100만 원 보증금에 월세 10만 원씩 살 때였습니다. 근데 1억이면 얼마나 큰 빚이었습니까? 갚을 능력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고 어느 날 새벽에는 차라리 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한강을 찾아가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한강에 가서 한강물을 바라보며 생각한 저는 과연 얼마나 열심히 봉사를 하고 충성을 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게 살았다면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더 열심히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또 사업도 더 열심히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회사가 좀 잘 되기 시작을 했고요. 회사에는 점점 잘 돼서 이제 5평짜리 공장을 얻어서 가고 그 후에 10평, 20평, 30평 계속 회사가 커졌고 직원도 아내와 둘이 했던 게 점점 늘어났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매출이 몇십억쯤 될 때 이제 성공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제 꿈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아이템을 찾기 시작했고 남들처럼 벤처기업을 하려면 전자공학을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든가 또 유학을 다녀오든가 아니면 대기업에서 오랜 경력과 많은 배경을 만들어 와서 사업을 해도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 내세울 곳이 하나도 없는 저는 열심히 하는 것 또 그 다음에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길로 인도하실 거다 이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사업을 한 지 그리 멀지 않아서 저는 아주 큰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많은 투자 회사들이 저에게 투자를 하겠다고 앞을 다퉈서 찾아왔고 저희들이 개발한 제품이 국내 대기업에 납품이 되면서 회사 직원들도 순식간에 한 200명으로 늘어났고 또 얼마 가지 않아서 직원들이 1200명으로까지 늘어났습니다. 지하 월세 10만 원짜리 공장에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는 회사 건물을 6,000평이나 갖게 되는 그런 결과까지 오는데 불과 시간이 한 10여 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 후부터는 저는 많은 자리에 불려나갔습니다. 정부 많은 기관에 가서 국회의원들이 다 모여있는 곳에 가서 강의를 하고 또 청와대 수차례 들어가서 대통령께 보고를 하고
급기야 대통령 부부께서 저희 회사를 40분 동안이나 방문해서 구석구석을 둘러보고 좋아하셨고, 또 저는 비록 고등학교도 그렇게 야간에 나오는 데 그쳤지만 향후에 제가 공부할 수 있게 또 길을 열어주셔서 오늘 아침에도 서울대 AMP 총동창회 이사로 제가 참석해서 이제 참전 회장님 또 다음 회장으로 이렇게 또 유임을 하는데 같이 회의를 하고 아침에 끝나고 롯데호텔에서 이쪽으로 왔지만 그 많은 분들, 훌륭한 분들의 모임에 가면 고등학교를 간신히 나온 사람은 저 혼자뿐이었습니다. 9년 전에 서울대학에 가서 공부할 때도 고등학교를 나온 사람은 저 혼자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당하고 떳떳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기 계시는 우리 동기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지만 많은 지도를 부탁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대기업의 회장님들, 사장님들이 저를 굉장히 많이 후원해 주시고 또 도와주고 계십니다. 또 궁금한 거나 정보가 필요할 때 그분들에게 많은 자문을 또 구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굉장히 큰 회장님들도 저는 동창회 총무이기 때문에 전화를 하면 제 전화는 잘 받아주십니다. 그렇게 많은 인맥을 또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고요. 그 이후에도 서울대 공대 박사과정에 가서 한 3년간 대학원생들을 가르쳐 보기도 하고 서울과학종합대학원에 지금 6년째 겸임 교수로 발령을 받아서 대학원생들에게 가르치고 있고요. 또 포항공대와 카이스트에 가서 특강을 하기도 하고 연고대에 가서 강의를 하기도 하고 지금까지 한 200여 차례에 걸쳐서 특강과 간증집회를 우리나라 구석을 돌며 그렇게 해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고등학교밖에 못 나온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사람이 생각하면 안 되죠. 우리 어머니들께서도 생각하실 때 아이들을 일단 공부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사실은 공부보다는 꿈이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지금 맡고 있는 아이 중에 고3인데 현중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학생이 있는데 이 친구는 저에게 와서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요리사가 되고 싶어요. 고3인데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사실은 좀 놀랐습니다. 한편으로는 얘도 좀 나하고 같은 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요리사가 되고 싶냐 했더니 자기는 요리사가 되는 게 꿈이고 너무 좋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요즘에 드라마에서 뭐 무슨 파스타다 뭐 주방에 나오는 셰프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서 그런가 하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중학교 때부터 이미 요리 학원을 다녔더라고요. 부모님을 설득을 해서.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조리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래서 제가 맡은 지 얼마 안 됐지만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너는 정말로 우리나라에 아주 훌륭한 요리사가 될 수 있고 세계적인 요리사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마치 제가 고등부 학생일 때 고등부에 있는 우리 선생님께서 공부도 못하고 아버지도 없는 저에게 너는 꼭 훌륭한 사람이 돼서 이 나라의 훌륭한 경제인이 될 거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것처럼 똑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아주 말똥말똥 쳐다보면 자기는 꼭 그렇게 하겠대요. 그래서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훌륭한 조리사를 내가 소개시켜 주겠다 이야기했었는데 그 약속을 이제 한 달 지나서 지난주에 지켰습니다. 밀레니엄 힐튼 호텔에 가면 총 주방장이 박효남 상무님이라고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전 세계 힐튼 호텔에 자국인 주방장을 총주방장을 두지 않는데 그분이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한국 사람으로 총주방장을 하시는 분입니다. 세계 온 요리대회 심사위원으로 참가를 하시는 분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주 식사하러 갔고 얼굴을 알고 인사를 몇 번 했기 때문에 제가 교회에서 가르치는 학생 중에 이런 애가 있는데 상무님께서 한번 아이에게 시간을 좀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서 제가 그 친구를 데리고 밀레니엄 힐튼에 가서 불란서 요리를 아주 코스 요리를 멋있게 사주고 그 상무님을 불러서 1시간 동안 열강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사진도 찍어주시고 같이 또 사인도 해서 주시고 요리사가 되는 길에 대해서 험난한 과정 이런 걸 다 설명해 줬습니다.
아이가 이야기하기를 오기 전날부터 잠을 못 잤답니다. 그렇게 유명한 사람을 만나는데. 그래서 그 친구는 자기 꿈에 대해서 부모님을 설득할 정도, 또 부모님들이 그 아이의 꿈을 존중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분명히 훌륭한 주방장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또 제가 한 17년 전에 가르쳤던 아이 중에 원석이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제가 가르쳤는데 늘 코 올리기에 철부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영화 감독이 되는 거가 자기 꿈이랍니다. 시간이 한참 지나가서 못 본 지가 오래됐는데 그 원석이의 아버지가 전화를 하셨어요.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 집사님 좀 자기 좀 만나달라고 그래서 제가 오시라고 했더니 회사에 찾아오셨어요. 갑자기 하얀 봉투를 하나 저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 안에 돈이 들어있답니다. 돈이 500만 원이 들어있는데 그 아이가 지금 다큐멘터리 영화를 이제 조감독을 하고 있으면서 제작을 해서 어디에 출품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제작비를 걱정을 하고 있는데 사장님께서 이 돈을 사장님이 주는 것처럼 해서 아이에게 좀 전달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했습니다. 저는 그런 훌륭한 부모님이 있다면 그런 아이는 분명히 성공해서 아주 훌륭한 감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이가 늘 이야기하기를 우리 선생님은 TV에도 많이 나오시고 많은 곳에 가서 강의도 하시고 사업가로 성공을 어려운 가운데서 했다는데 자기도 꼭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런 이야기를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돈 그냥 아버지가 500만 원 주는 것보다 선생님을 통해서 선생님이 주는 것처럼 해서 좀 주면 아이가 굉장한 용기를 얻어서 더 열심히 할 것 같다는 겁니다. 그 아버지의 그렇게 깊은 뜻을 저는 사실 눈물이 날 정도로 그 아버지가 존경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저희 아이들에게도 꼭 그런 아빠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날 그 친구를 불렀습니다. 시치미를 뚝 떼고 이야기했습니다. 너 훌륭한 감독이 될 수 있을 거야. 요새 영화 제작 준비한다면서 그러면서 이거 얼마 되지 않는데 이거 보태서 아주 좋은 영화를 만들고 꼭 훌륭한 감독이 되라고 했는데 굉장히 감격했습니다. 돈보다도 선생님에게 그런 인정을 받는다는 게 굉장히 좋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영화를 완성해서 시사회 때 오라고 그래서 저도 가고 또 가서 그 영화에 참여했던 배우 스태프들에게 제가 저녁을 다 사줬습니다. 그리고 격려를 했습니다. 정말 훌륭한 감독이 될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런 아이들이 우리나라를 이제 이끌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모차르트가 될 수도 있고 피카소가 될 수도 있는 아이들을 너무 학원에 보내서 하기 싫은 억지로 공부를 시키는 거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하고 싶은 적성도 찾아주시고 아이들의 꿈과 미래에 대한 비전을 찾아주시는 게 우리 부모님들이 해야 될 일이지 너무 학원으로만 몰아세우는 거는 나중에 굉장히 어려운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 또한 친구들 중에는 서울법대를 졸업한 친구들이 많습니다. 많이 있고 또 의사가 된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저녁을 사거나 밥을 살 때는 항상 제가 삽니다. 항상 제가 삽니다.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을 지냈던 친구도 있지만 우리 회사의 고문 변호사를 7년간이나 했지만 밥을 살 때는 다 제가 삽니다. 항상 제가 밥을 사고요. 그 친구들이 부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친구들이 부러워합니다. 부장판사, 부장검사를 하고 있지만 나름대로 애로사항을 저에게 이야기할 때 들어보면 그런 자리에 안 있는 게 저는 행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도 대기업에 근무했던 친구들이 그만두게 됐습니다. 이름 들면 알만한 우리나라의 최고의 기업에 근무했었는데 50이 다 돼가니까 임원이 되지 못하면 부장에서 이제 그만두라는 겁니다. 후배들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50도 안 돼서 자꾸만 그만두게 됩니다. 길이 점점 좁아집니다. 꼭 그렇게 좋은 대학을 억지로 들어가야 되고 또 대기업에 들어가야만 사람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에 가면 얼마든지 훌륭한 기업가들이
학업에 상관없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인 빌 게이츠도 대학을 졸업을 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지금 아이폰을 만든 애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티브 잡스도 대학을 졸업하지 못했고, 많은 세계적인 인물들이 꼭 대학에서 다 공부한 것을 가지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의 꿈과 열정이 그들을 이끄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꼭 우리 아이들에게 꿈과 열정을 찾을 수 있도록 그 일을 먼저 해주시고, 아이들이 잠재적인 능력이 어느 곳에 있는지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아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마칠까 합니다. 저는 집에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 법을 정했습니다. 가족회의를 해서 아빠가 13살 때 공장을 처음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힘들게 살아봤는데 그것이 곧 아빠를 성공하게 하는 길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50만 원에 시작한 회사는 이미 저는 개인 재산이 수백억 돼서 매번 언론에 오르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압니다. 우리 아빠는 부자라고. 30대부터 저는 대형차에 기사를 두고 다녔습니다. 37살 때 LG전자 직원을 비롯해서 주례를 이미 40여 차례를 넘게 섰습니다. 젊은 나이에. 그렇게 살아봤는데 아이들이 이 아빠가 가진 경제력을 그대로 물려받는다면 아이들은 정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공장에 다녔던 13살이 되면 너희도 엄마 아빠를 떠나서 너희 힘으로 살기로 하자. 그리고 유산은 하나도 없다. 아빠는 다 이거는 사회에 기부할 거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딸이 조금 똑똑합니다. 간신히 흥정을 해서 유산도 다 좋은데 결혼할 때 집 한 채씩만 사달라고 그걸로 끝내겠다고 그래서 그걸 초등학교 때 아이들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줄 거고요. 그리고 공부하겠다는 날까지 공부는 무조건 아빠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딸이 13살 됐을 때 불러놓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13살인데 너는 어느 나라에 가서 어떻게 공부를 할 거냐 이야기해봐 했더니 딸이 이야기를 못합니다. 진짜로 가는 거냐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아빠랑 약속했지 않냐고 그랬더니 일주일만 시간을 달래더니 일주일 후에 다시 가족회의를 할 때 자기 오클랜드에 가겠답니다. 뉴질랜드로. 그래서 주저없이 아는 사람 한 사람 없는데 뉴질랜드에 보냈습니다. 거기에 가서 제가 기억하기로 한 2달은 매일 울면서 전화 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 아내도 같이 웁니다. 전화 받다. 그럼 저는 전화 뺏어서 그냥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어떠자 제가 전화를 받으면 그것도 못 참고 하면 나중에 뭘 하겠냐면서 그럼 돌아오라고 화를 내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아빠가 굉장히 야속했겠지만 잘 참고 견뎌서 중학교를 이제 잘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에게 이야기하기를 고등학교는 자기는 미국에 가서 다니고 싶답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서 시카고에서 한 사립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한 100년 넘는 사립학교에 다니면서 그 전통 있는 합창단에 동양인으로 처음 지휘자가 돼서 디렉터를 했었고요. 전 미국 고등학생 콩쿨대에 나가서 미국에서 1등을 딸이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바탕은 5살 때부터 교회 성가대에서 있었습니다. 떠나기 전까지 13살 때까지 성가대를 했습니다. 한동안은 한국에 와서 연예인이 되겠다고 해서 극구 반대한 적도 있습니다. 얼굴이 좀 예쁩니다. 보아처럼 좀 닮았고요. 자기가 보아보다 더 잘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저는 연예인을 못하게 했습니다. 한 번은 들어와 가지고 끝까지 그 집사람하고 우겨서 혹시 또 편지 써놓고 집 나갈까 봐 잠깐 허락을 해줬더니 걱정을 많이 했는데 기획사에 소속돼서 계약을 하고 뭘 찍고 이러더니 여자 연예인들 무슨 성상납 사건 이런 게 언론에 나오니까 왜 여자는 이래야 되냐면서 자기 연예인은 안 하겠답니다. 강요할 때는 끝까지 하겠다고 하더니 본인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하니까는 말려도 못 말립니다. 그 길로 바로 미국으로 떠나서
공부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아마 그런 걸 봐서 그랬는지 공부를 열심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꿈이 초등학교 때부터 꿈이 버클리 음대에 들어가는 게 꿈이었습니다. 아이가 그래서 피아노, 플룻 뭐 이런 악기를 하긴 했지만 뭐 아주 확고했습니다. 꿈이 연주할 건 아니고 노래할 것도 노래도 잘하지만 그런 건 안 하고 자기는 세계적인 미국에서 사업을 해서 가수들을 키워서 기획회사를 만들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버클리 음대하고 6개 음대에 지원서를 냈는데 하루는 전화가 왔습니다. 애가 막 숨을 못 쉬며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어디 아프냐고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버클리 음대에서 합격장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 유명한 대학에 시험 봐서 유학생이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다는데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축하한다고 이야기해주고 농담으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학교에서 장학금은 안 주니? 그 학교 등록금도 비싸대던데 그랬더니 아빠 이 학교에 뭐 32,000명이 어플라이해서 몇백 명 뽑았는데 들어온 것도 얼마나 힘든 줄 아냐면서 바랄 걸 바라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3일 지나고 나니까 막 웃으면서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저에게 이야기를 아빠 장학금 주는 거 어떻게 알았네요. 아니 아빠 그냥 한번 해봤는데 그랬더니 학교에서 4년간 전액은 아니지만 유학생으로는 정말 유일하게 장학금을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학금을 받으면서 학교를 다녔고요. 작곡과 비즈니스 복수 전공을 해서 5년간 계획을 세워서 대학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로 3학년 이제 마지막 학기인데 더 놀라운 이야기는 5년을 다녀야 되는데 장학금도 1년 더 남았는데 올해 5월 8일 날 조기 졸업합니다. 이미 학점을 다 취득을 해서 조기 졸업합니다. 한국애로 좀 굉장히 주변에서 열심히 정말 독하다고 할 정도로 공부를 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그 뭐 박진영 씨 미국 회사를 학교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학교에서 이야기는 한국어도 하고 영어도 하고 그러니까 그 회사 가는 게 어떠냐 그랬는데 딸은 단호하게 한국 회사는 안 간다고 그랬답니다. 미국에서 제일 큰 회사 해달라고. 그래서 아마 뉴욕에 있는 음악 회사에 인턴으로 곧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면 인턴 끝나면 뉴욕대 대학원에서 음악 관련 MBA 과정을 끝나고 그리고 나서 자기는 회사를 차려서 미국에 있을 거랍니다. 너무 꿈이 확고했습니다. 반면에 아들은 그렇게 13살 때 떠나라니까 막내라 그런지 누나에게 전화를 했던 모양입니다. 2살 차인데 누나가 이야기하기를 나 혼자 공부하는 것도 힘드니까 넌 딴 나라 가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아들은 혼자 고민하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카르타에 갔습니다. 인도네시아에. 그래서 고생을 엄청 했습니다. 맥도날드 하나 마음대로 사 먹을 수 없는 그런 곳에 가서 굉장히 고생을 했고 마음이 아플 정도로 아주 뼈만 남게 앙상하게 그렇게 지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누나가 미국에 가니까 오클랜드로 옮겨와서 거기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대학을 오클랜드 대학을 지금 이제 3학년으로 이제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아들은 명확한 꿈이 없습니다. 아니면 아직 이야기 안 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왔다 갔다 하기도 합니다. 제가 가르쳐 본 아이들 중에서 대부분이 그랬습니다. 아직까지 꿈이 없는 아이들이 거의 대다수였습니다. 저희 아이도 둘 중에 하나는 그렇고요. 근데 그 아이 또한 조만간에 그 아이가 스스로 자기 하고 싶은 거 부모들이 부담을 줘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꿈을 조만간에 찾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작년 겨울에 와서 굉장히 깊게 이야기를 해보니까 아이가 속마음을 털어놓는데 굉장히 부담을 느꼈습니다.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왜냐하면 아빠가 굉장히 한국에서 유명한 기업인이 돼 있었고 또 그런 과정을 봤는데 자기도 아빠처럼 훌륭하게 돼야 되는데 이런 압박감과 또 한편으로는 누나는 미국에서 1등을 하고 세계 유수의 대학에 들어가서 장학금을 받고 다니는데 자기는 장학금도 못 받고 있고 또 공부도 그렇게 썩 잘하는 것도 아니고 F학점도 많고
아이가 속으로 말을 못하고 굉장히 고민을 했던 모양입니다. 키가 180이 되고 체격이 저보다 더 좋은데 막 웁니다. 새벽에 저에게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힘든지 아냐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아빠가 미안하다. 그런 걸 몰랐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아빠 따라서 사업가가 되는 것도 누나처럼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니 너 하고 싶은 걸 해라. 그랬더니 오클랜드 들어가는 즉시 과를 바꿔버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자기는 오클랜드에 살면서 일본에 대해서 자기는 연구를 해서 학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일본어는 뭐 영어보다 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잘해서 유학생 중에 교환학생으로 일본 가서 공부할 정도로 그렇게 잘해서 아들은 지금 인도네시아도 살고 그래서 한 5개국어 합니다. 딸은 4개국어 정도 하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렇게 나가서 정말 그 아내가 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 혼자 내버려 뒀는데도 아이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간섭을 하고 이렇게 하면 아이들의 꿈이나 또 자기들이 잘못했을 때 노력 안 했을 때에 한 번 혼나는 것으로 많이 상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 특히 그 안 봐도 잘할 것 같습니다. 학교 앞에 차 대고 기다리셨다가 애 싫어서 A 학원에 갔다 끝나면 B 학원으로 이렇게 계속 애들 데리고 씨름을 하시고 밤 11시가 돼야 애들 12시가 돼야 들어오는데 과연 그 아이들이 꿈을 가질 만한 마음의 여유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많은 아이들이 자기의 장래를 꼭 성적으로만 결정되지 않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성도 중요하고 많은 봉사활동을 통해서 일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저는 굉장히 큰 회사를 했습니다. 수천 평의 건물을 사고 재산을 많이 벌어서 제조 매출로 저희가 한 1조 단위 정도 하는 매출을 올리고 지난 20여 년 동안 정부로부터 훈장을 받고 굉장히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회사가 잘못됐습니다. 대기업에 약속을 안 지키는 바람에 어렵게 됐고 은행들의 자금 회수 그 다음에 미국의 투자가로부터 사기를 당해서 회사가 아주 풍지박산이 났습니다. 그리고 저 가지고 있던 한 300억의 개인 재산은 회사에 보증쓴 걸로 해서 전부 다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얼마 전에 서초동에 뭐 몇십억 하는 빌라에 살다가 그걸 경매로 없어뜨리고 이제 아파트를 아는 사람이 얻어줘서 나가 있습니다. 회사 건물도 다 경매로 없어졌습니다. 1,000억대가 넘는 자산이 다 제로가 됐습니다. 저는 최근 들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돈을 몇천억, 몇백억 벌었을 때가 성공한 게 아니고 아직도 사업을 지금부터도 열심히 할 수 있는 나이고 아직도 젊기 때문에 지금의 일련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비싼 수업료를 내고 정말로 사업가로서의 길을 이제서 걷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너무 큰 피해를 봤기 때문에 힘들어져서 사업을 포기했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고 한동안은 제가 자살했다고 소문도 났었습니다. 근데 신앙인이 그럴 수 있습니까? 물론 크리스찬 중에서도 어려워지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밖으로 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날아가 버린 재산을 쫓아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제가 성공했다 하는 것은 그렇게 큰 일이 있어도 하나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욥처럼은 할 수 없을지 몰라도 모든 주셨던 수백억의 재산이 다 하나님께서 주셨고 또 다시 하나님께서 가져가셨다고 생각을 하니까 나중에 그 다음에 저한테 다시 주실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날이 기다려집니다. 하나도 힘들진 않습니다. 저희 집사람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지금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제가 회사가 잘 될 때 도와줬던 많은 회사 사장님들이 저를 또 돕고 있고 아이들 장학금도 한 5천만 원씩 보내서 저기 하고
오늘 아침에도 사실은 어느 교회 장로님이시고 같이 서울대에서 공부했던 회장님이 딸 졸업식에 간다는 걸 아시고 딸 선물 사주러 하고 또 봉투에다 100만 원을 담아서 주시더라고요. 지난번에도 등록금 내라고 한 2천만 원 주셨는데 그렇게 많은 주변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 몇 큰 회사 회장님들하고 골프장에서 운동을 끝나고 한 회장님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곡물을 전 세계가 걱정을 하기도 하고 에너지를 걱정하기도 하고 다 걱정하는데 물 누구 걱정하고 저는 물을 걱정했습니다. 그랬더니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장로님이신 회장님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주시는데 뭘 걱정하느냐. 그래서 전 굉장히 뒤통수가 아주 가려웠습니다. 예, 그래서 그 회장 장로님의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고 지켜주십니다. 물론 지금 현재는 어려움이 있을지도 모르고 생각대로 안 될지도 모르고 성적이 안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오늘 성적이 오르는 게, 오늘 사업이 잘 되는 게, 오늘 가정이 오늘 화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더 중요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께서 모든 것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더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날을 기도하며 우리가 기다리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짧은 시간 동안 우리 어머니들에게 자녀에 대한 이야기 얼마나 도움이 됐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꼭 아이들의 입장에서 아이들을 이해해주고 아이들에게 진지하게 다가가서 꿈과 미래에 대해서 친구처럼 아이들과 이야기하시는 부모님들이 되신다면 아이들의 미래가 훨씬 밝고 발전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에 저를 이곳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앉아서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앞날을 걱정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관자가 되시고 또 아이들을 맡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이들의 앞날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점수 몇 점이 더 중요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아이들의 꿈과 비전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그 아이들의 꿈과 비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어머니 기도회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한신교회가 부흥 발전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